김정은 큰아들 김정주는 처형됐다. 김정은 수령동지 큰아들이 죽었다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지금 평양에서 파다하게 번지는 충격적 소문. 이게 끝이 아니다. 2010년생 김정주, 리설주의 아들이 아니라는 충격 비밀. 스위스에서 자유를 배우고 돌아온 지 단 일주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총살됐다는 말, 아오지에 끌려갔다는 말, 시체조차 찾을 수 없다는 말이 평양을 뒤흔들었습니다. 망명 모의에 연루된 국제부 부부장은 숙청 직전 목숨 걸고 탈출했습니다. 친구와 간부 수십 명은 모두 피바람 속에 사라졌고 빈자리는 어린 딸 김주애가 차지했습니다. 아들은 지워지고 딸이 왕자에 앉은 이유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지은이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 꼭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김정은이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이에요. 저는 30년간 조선노동당 국제부에서 일해온 부부장입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국가기밀을 알게 되었죠. 김정은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김정주, 2010년생으로 현재 14살이에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아이의 친어머니가 리설주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평양에서 단 5명 뿐이었어요. 김정은, 김여정, 최선희 외무상,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김정주 본인까지 말이죠. 나머지는 모두 입을 영원히 다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저주받은 존재였어요. 2010년 12월 어느 추운 밤 평양 외곽비밀병원에서 태어난 김정주를 본 의료진 5명이 모두 사라졌거든요. 5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말이에요. 왜 김정은은 자신의 첫째 아들을 이토록 철저하게 숨겼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김정주의 친어머니는 중국계 조선족 여성이었고 이는 백두혈통의 순수성의 치명적인 오점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정은은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없었어요. 자신의 피를 이은 첫째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철저한 은폐와 감시였습니다. 김정주는 궁전 안에서 그림자처럼 자라났어요. 14년 동안 그 아이는 완벽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외부 노출제로 언론 보도 금지, 심지어 가족 사진에서도 제외되었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2022년 김정은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김정주를 스위스로 유학 보낸 거였어요. 아마도 해외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체제에 충성하는 후계자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자유를 맛본 새는 다시 새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법이에요. 스위스 베른에서 14개월을 보낸 김정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한 그 아이는 더 이상 순종하는 왕자가 아니었어요. 반역을 꿈꾸는 그림자 왕자가 되어 있었죠. 저는 국제부 업무상 스위스 정보를 취급하면서 김정주의 충격적인 행동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베른에서 현지 친구들과 어울리며 북한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왜 북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는지, 왜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는지, 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죠. 더 위험한 것은 김정주가 스위스 친구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털어놨다는 거였어요. 자신이 김정은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거죠. 이 정보가 평양에 전해졌을 때 김정은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장 아들을 소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2023년 12월 김정주는 강제로 평양에 끌려왔습니다. 돌아온 김정주의 첫 번째 반응은 절망이었어요. 스위스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에 익숙해진 그 아이에게 평양은 감옥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아이가 체념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김정주는 개인 교사들과의 수업 중에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주체사상 교육 시간에 민주주의에 대해 질문하고 인민들의 진짜 생활상에 대해 의문을 표했죠. 14살 소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위험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아들을 직접 불러 대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김정주는 아버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반항적이 되었죠. 그때 김정은이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내렸습니다. 해외 경험이 풍부한 제가 김정주의 사상 교육을 맡으라는 거였어요. 아마도 같은 해외 경험자끼리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몰랐어요. 저 역시 수년간 품어온 의문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김정주와의 만남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말이죠. 첫 번째 개인 수업에서 김정주와 마주했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간절한 호기심도 담겨 있었죠. 이 어른이 과연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교육 내용을 전달하려 했어요. 주체 사상의 우수성, 우리 체제의 장점들을 설명했죠. 하지만 김정주의 반박은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물었어요. 만약 우리 체제가 정말 좋다면 왜 사람들이 목숨 걸고 탈북하는지, 왜 중국 국경에 철조망을 쳐야 하는지, 왜 외부 정보를 차단해야 하는지 말이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수한 질문들 앞에서 제가 수십 년간 외면해온 진실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세 번째 수업에서 김정주는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이 나라를 떠날 수 없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당 간부에게 탈북을 제안하다니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14살 소년이 저보다 훨씬 용감하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평생 당 간부로 살아온 삶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김정주의 대담한 꿈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아이의 반항적 태도가 김정은에게 보고된 거예요. 분노한 김정은은 아들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했죠. 24시간 경호원이 붙었고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저와의 개인 수업도 중단되었습니다. 김정주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죠. 마지막으로 김정주를 본 것은 일주일 후 복도에서였어요. 그 아이는 저를 보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체념과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정주의 눈빛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정주가 돌연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공식적으로는 독감으로 인한 격리 치료라고 발표되었지만 궁전 내부에서는 다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들은 너무나 끔찍했어요. 어떤 이는 김정주가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졌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이미 처형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소문은 김정주가 완전히 사라져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질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도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주와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조사받기 시작한 거예요. 제 차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김정주처럼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자유를 꿈꾼 그림자 왕자는 사라졌지만 그 꿈은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그 꿈을 이어가야 했어요. 김정주가 사라진 지 24시간도 안 되어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김정주의 개인 교사였던 리성호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무런 병력이 없던 52살 남자가 하룻밤 사이에 죽은 거였죠. 공식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지만 궁전 안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리성호의 가족들이 그날 밤 모두 함께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부인과 16살 딸, 14살 아들까지 흔적도 없이 증발한 거죠. 이웃들은 이사를 갔다고 했지만 누구도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습니다. 김정은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였어요. 자신의 아들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지워버리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죠. 그 다음은 김정주의 경호팀장이었습니다. 최철민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15년간 김정은 가족을 보호해온 충성스러운 간부였어요. 하지만 김정주 실종 당일 그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갔죠. 사흘 후 최철민의 시신이 대동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투신자살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온몸에 고문 흔적이 선명했어요. 그의 아내는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실신했죠. 김정은이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표정 대신 경계심과 실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죠. 부자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이 회의장 전체에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정주가 개인 교사들과의 수업 중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였어요. 주체사상 교육 시간에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해 질문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거죠. 14살 소년이 던진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운영되는지, 인민들이 진짜 행복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지도자는 누가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말이에요.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들이었지만 체제에게는 위험한 사상의 징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교육 담당자들은 당황했어요. 최고 지도자의 아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결국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가 올라갔고 그날 밤 부자 간의 첫 번째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김여정으로부터 이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김정은이 아들을 불러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김정주는 아버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주부터 김정주에 대한 특별 관리가 시작되었어요. 개인 교사진이 전면 교체되고 외부 접촉이 철저히 차단되었죠. 하지만 이미 자유의 맛을 본 그 아이에게 이런 통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국제부 업무상 김정주의 교육 프로그램에 관여하게 되었어요. 해외 경험이 풍부한 제가 그 아이의 사상 교육을 담당하라는 지시였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해외 물을 먹은 아들을, 해외 물을 먹은 간부가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첫 번째 개인 수업에서 김정주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알아봤어요. 베른에서 만났던 국제부 부부장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체 사상의 우수성에 대해, 우리 체제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죠. 하지만 김정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그 눈빛은 전혀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김정주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베른에서 봤던 자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그들이 왜 더 행복해 보였는지 이해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주 수업에서 김정주는 더욱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북한 사람들은 중국이나 한국으로 도망가려 하는지, 왜 탈북자들이 생기는지, 진짜 우리 체제가 좋다면 왜 사람들이 떠나려 하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순수한 눈빛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모호하게 둘러댔고 김정주는 그런 제 모습을 실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정주의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아이가 던진 것들은 저 역시 수년 전부터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의문들이었습니다. 해외 업무를 하면서 저는 수없이 다른 나라의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꿈을 펼치는 모습들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방식이 정말 옳은 것인지, 인민들이 진짜 행복한 것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억눌러 왔어요. 당 간부로서의 책무 때문에, 가족들의 안전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 14살 소년이 저보다 더 용감하게 그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 김정주는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함께 이 나라를 떠날 수 없겠냐고 물어본 거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당 간부에게 탈북을 제안하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그 말을 막았습니다. 누군가 들을 수 있다고, 위험한 말이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김정주는 담담했어요. 이미 각오를 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말했어요. 베른에서 만난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꿈꾸는 미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털어놨죠. 14살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진지하고 절실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진짜 고민에 빠졌어요. 김정주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막아야 하는지 말이죠. 한편으로는 그 아이의 꿈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주가 수업 중에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는데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죠. 온 궁전이 뒤집어졌습니다. 다행히 김정주는 대동강변에서 발견되었어요. 혼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경호원들이 데려왔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김정은은 아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와 그래도 아들이라는 애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죠. 다음 날부터 김정주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4시간 경호원이 붙었고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저와의 개인 수업도 중단되었죠. 마지막으로 김정주를 본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그 아이는 저를 보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정주는 이미 결심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심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자유의 눈을 뜬 왕자는 더 이상
세 장 속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눈은 저에게도 전염되어 있었어요. 김정주 실종 사흘째, 보이부에서 저를 부르러 왔습니다. 새벽 5시 검은 승용차 2대가 제 집 앞에 나타났어요. 보이부 요원 6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문을 두드렸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아내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어요. 16살 딸과 14살 아들도 잠옷 차림으로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제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보이부 요원들은 한마디 설명도 없이 저를 차에 태웠어요.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 악명 높은 보이부 조사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 중 살아나오는 이는 많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지하 3층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녹슨 쇠사슬, 그리고 핏자국이 선명한 의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기마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죠. 신문가는 김철수라는 이름의 40대 남자였습니다. 김정은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그는 제 앞에 앉더니 첫마디를 던졌죠. 왜 김정주와 개인 접촉을 했는지 설명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공식적인 답변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 담당자로 배정되었다고, 그 외에는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김철수의 표정은 전혀 납득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는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해외 출장을 다닌 모든 기록이었어요. 중국 27번, 러시아 19번, 동유럽 15번, 그리고 스위스 9번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김철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외를 이렇게 자주 다니는 간부가 체제에 충성할 리 없다고, 언제든 탈북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제 스위스 출장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김정주가 베른에 있던 시기와 제가 스위스에 출장 간 시기가 겹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김정주와의 직접적인 접촉 증거는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저희가 만난 카페는 대사관과 떨어진 곳이었고 공식 일정에도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의심의 눈초리는 피할 수 없었죠. 신문은 48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잠도 재우지 않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으면서 같은 질문을 수백 번 반복했어요. 언제부터 탈북을 계획했는지, 누구와 공모했는지, 해외 정보원과는 어떤 관계인지 말이죠. 저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만약 김정주가 베른에서 제 이름을 언급했다면, 만약 누군가 저희의 만남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신문관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영호라는 더욱 무서운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는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수많은 숙청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죠. 박영호는 저에게 김정주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스위스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카페에서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혼자 거리를 걷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박영호가 던진 질문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이 사진들 중에서 제가 나온 것이 있는지 아느냐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만난 카페는 사진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감시망에서 벗어난 곳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박영호의 날카로운 시선이 계속 저를 파고들었죠. 그는 제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김정주와 관련된 어떤 사실이라도 숨기고 있다면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말이에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흘째 밤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계속된 신문과 수면 부족,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그때 갑자기 신문이 중단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더 큰 사건이 터진 거였어요. 김정주와 함께 스위스에서 공부했던 다른 북한 학생의 아버지가 탈북 시도를 하다 체포된 거였죠. 보위부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저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방되기 전 박영호가 저에게 한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앞으로 저를 계속 감시할 거라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다시 불러들일 거라고 경고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아버지가 언제 다시 끌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죠.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24시간 감시당했어요. 출근길, 퇴근길,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전화 통화도 모두 도청당하고 있었고 편지도 검열받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동료들은 저와 말하는 것조차 꺼려했죠. 김정주 사건과 연관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정주와 가까웠던 또 다른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였죠. 이번에는 궁전에서 일하던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김정주가 어릴 때부터 돌봐준 사람이었어요. 마치 친할머니처럼 그 아이를 아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더니 그대로 증발해버린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김정은이 아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명단에 제 이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걸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제 다시 보위부가 찾아올지, 이번에는 정말로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공포 때문이었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주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우려는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 아이와 관련된 모든 기록, 모든 사진, 모든 흔적을 없애버리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였죠. 저는 국제부에서 김정주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스위스 유학 기록, 교육 자료, 심지어 출생 신고서까지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야 했죠. 그 작업을 하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정주라는 아이는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언제든 저의 존재도 이렇게 지워질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가족들과 함께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이에요. 김정주가 꿈꿨던 자유를 저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탈출은 쉽지 않았어요. 30년간 당 간부로 살아온 저에게는 해외 인맥도, 탈출 경로도, 심지어 용기도 부족했거든요. 게다가 24시간 감시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2달 후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국 출장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북중 경제 협력 관련 업무였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죠. 출발 전날 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김정주와의 만남, 보위부 신문, 그리고 저의 계획까지 말이에요.
아내는 울면서 만류했지만 결국 제 결심을 이해해줬죠.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비밀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평소보다 더 꽉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평양에서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시내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정주처럼 저도 자유를 찾아 떠나야 한다고, 설령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지 사흘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새벽 6시 호텔 방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보위부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잠에서 깬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김철수의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김철수가 제 앞에 던진 것은 충격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베른에서 김정주와 함께 찍힌 감시 카메라 사진들, 카페에서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김정주에게 건넨 쪽지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무서운 것은 김정주 본인이 모든 걸 자백했다는 거였죠. 고문에 못 이겨 저와의 만남, 탈북 계획, 심지어 제가 해준 조언들까지 모두 털어놨다는 거예요. 14살 소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였습니다. 그 순간 평양에서는 김정은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김정은은 집무실에서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광분했습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이 당 간부와 공모해서 탈북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30년간 신뢰해온 부하가 자신의 아들을 배신자로 만들었다는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했죠. 김여정이 오빠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모든 이들을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먼저 김정주였고 그 다음이 바로 저였어요.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압송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김철수는 제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살아서 나올 수 없을 거라고, 가족들도 함께 처리될 거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보위부 지하 5층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은 정치범들만 수용하는 특별구역이었죠.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그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신문실 벽에는 김정주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 속 아이는 제가 알던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채 절망적인 표정을 지은 모습이었어요. 고문의 흔적이 선명했죠. 박영호가 저에게 보여준 김정주의 자백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저와의 만남, 자유에 대한 대화, 탈북 계획, 심지어 제가 건넨 격려의 말까지 모두 적혀 있었죠.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김정주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으니 저만은 살려달라고, 저는 단지 친절한 어른이었을 뿐이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4살 소년이 고문당하면서도 저를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그 순수한 마음이 더욱 죄책감을 들게 했어요. 박영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정주의 변명 따위는 아무 소용없다고, 최고 지도자의 분노는 이미 끓을 대로 끓었다고 말이에요. 이제 관련자 모두를 처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였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김정은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보다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우선인 냉혹한 독재자의 모습을요. 자신의 피부치마저 가차없이 제거할 수 있는 무서운 인간이었어요.
신문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를 고문하면서 김정주와의 모든 대화 내용을 토해내라고 강요했어요. 누가 탈북을 먼저 제안했는지, 어떤 루트를 계획했는지, 해외 협력자는 누구인지 캐물었죠. 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되었거든요. 김정주와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대화까지 모든 디테일을 털어놨어요. 하지만 김정은의 분노는 자백으로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어요. 자신이 신뢰한 간부가 이토록 오랫동안 아들을 선동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죠. 그 무렵 평양에서는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어요. 김정주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사, 경호원, 요리사, 청소부까지 모두 표적이 되었어요. 가장 먼저 김정주의 개인 비서였던 리미경이 체포되었습니다. 32살의 그 여성은 김정주를 친아들처럼 돌봐왔어요. 하지만 그런 애정이 오히려 죄가 되었죠. 김정주의 말벗이 되어 자유에 대한 환상을 키워줬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주가 다니던 평양 제1고등중학교의 담임 교사였어요. 박성철이라는 그 교사는 김정주에게 세계사를 가르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구 문명에 대해 너무 자세히 설명했다는 이유로 끌려갔죠. 심지어 김정주와 같은 학급이었던 학생들의 부모들까지 조사받았어요. 혹시 자녀를 통해 김정주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따지는 거였죠. 평양 상류층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와 함께 국제부에서 일하던 동료들도 줄줄이 불려갔어요. 제가 해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혹시 외국 정보기관과 접촉한 적은 없는지 캐물었죠. 30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제 가족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서 쫓겨나 시골로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 간부 가족에서 반역자 가족으로 전락한 거였죠. 아내는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농촌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제 때문에 무고한 가족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정주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였죠. 공식적으로는 독감 합병증으로 격리 치료 중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 아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소문에서는 김정주가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했고 어떤 소문에서는 이미 처형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소문은 김정주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질 거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김정주의 모든 기록이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출생신고서, 학적부, 의료기록, 심지어 가족사진까지 모든 것이 소각되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드는 거였어요. 김정은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아들과 그를 부추긴 모든 이들을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의 한가운데 저도 있었죠. 열흘째 되는 날 박영호가 저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 최종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각오하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수 한 명이 몰래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내일 새벽 이송 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 간수는 김정주를 아끼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자신도 언젠가는 숙청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려 한 거였죠. 절망 속에서 찾은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마지막 도박을 걸어야 했습니다. 김정은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나라를 떠나는 것뿐이었어요. 김정주가 꿈꿨던 그 자유를 찾아서 말이에요. 분노한 아버지의 칼날이 아들과 저 모두를 향해 휘둘러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탈출뿐이었어요. 김정주가 사라진 지 정확히 48시간 후 평양에 기이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김정주가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졌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이미 총살당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소문은 그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혔다는 것이었죠. 김정은의 분노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보이부 지하 감옥에서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전율했어요. 14살 소년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순수했던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정주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궁전 주방에서 일하던 요리사 박순자였어요. 그 아주머니는 김정주가 실종되기 하루 전밤 주방으로 혼자 내려온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죠. 박순자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주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비틀거리며 걸어왔다고 해요. 고문을 당한 티가 역력했지만 그 아이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했죠.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김정주는 박순자에게 물 한 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웠다고,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박순자는 소름이 돋았다고 했어요. 마치 유언 같았거든요. 물을 마신 김정주는 궁전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김정은이 어릴 때 놀던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김정주도 가끔 그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죠. 박순자는 호기심에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해요. 김정주는 정원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고 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땅에 무언가를 묻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 후 김정주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정주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아이를 보지 못했죠. 박순자의 증언이 보위부에 보고되자 즉시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궁전 뒷마당 정원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과연 김정주가 무엇을 묻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원에서 나온 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작은 금속 상자 하나가 땅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안에는 김정주가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죠. 그 편지의 내용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김정주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의 존재가 아버지께 고통을 주고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선택한 길로 갈 것입니다. 부디 저를 찾지 마세요. 편지 끝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김정주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놨던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위험해서 보위부조차 공개할 수 없었어요. 김정은이 그 편지를 본 후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점차 당황스러워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미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즉시 전국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국경, 모든 공항, 모든 항구에 김정주의 사진이 배포되었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극비수배였기 때문에 일반 인민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중국 국경 지역에는 특별 수색대가 파견되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수백 명의 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되었어요. 혹시 김정주가 국경을 넘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김정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완전히 자취를 감춘 거였죠.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2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김정은은 점점 초조해했습니다. 설마 14살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3주일째 되는 날 중국에서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단둥 지역에서 북한 소년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목격되었다는 거였죠. 나이와 외모가 김정주와 비슷하다는 신고였어요. 즉시 보위부 요원들이 단둥으로 급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것은 실망뿐이었어요. 그 아이는 김정주가 아니라 다른 탈북 청소년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중국 곳곳에서 김정주로 추정되는 목격담이 들어왔지만 모두 오보였죠. 마치 김정주가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더욱 기이한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김정주가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유럽으로 갔다고 했어요. 심지어 미국에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소문은 따로 있었어요. 김정주가 사실 죽지 않고 평양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이었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신분을 위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김정은의 귀에 들어가자 평양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집, 모든 건물, 모든 지하실까지 수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김정주를 숨겨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었죠. 수색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체포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보인 사람들은 모두 끌려갔죠. 평양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 되는 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정주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가 압록강에서 발견된 거였죠. 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지만 확실히 김정주가 입던 옷이었어요. 이 발견으로 새로운 추측이 나왔어요. 김정주가 강을 건너다가 익사했을 가능성이었죠. 14살 소년이 혼자서 거센 강물을 건널 수는 없었을 거라는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압록강 하류를 모두 뒤져봐도 김정주의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상한 일이었어요. 옷만 있고 사람은 없다니 말이에요. 그때부터 더욱 기괴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김정주가 물에 빠진 척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했어요. 어떤 이는 누군가 김정주를 구해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고 했죠. 가장 무서운 이론은 김정주가 이미 외국 정보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라는 정보 가치 때문에 서구 국가들이 그를 숨겨주고 있다는 거였죠. 이 이론이 나오자 김정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자신의 아들이 적국의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즉시 모든 외교 채널을 통해 수색을 요청했죠. 하지만 아무도 김정주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중국도 러시아도 심지어 쿠바도 모른다고 했죠. 김정주는 정말로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석 달이 지나자 김정은도 점차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찾는 것보다는 이 사건 자체를 덮어버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김정주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작업이 본격화되었죠. 모든 기록이 소각되고 모든 사진이 없어졌어요. 김정주와 관련된 사람들의 입도 영원히 다물어졌죠. 마치 그 아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드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정주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 영리하고 용감한 아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었거든요. 실종된 그림자, 왕자의 미스터리는 그렇게 영원한 수수께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 속에는 자유를 향한 한 소년의 간절한 꿈이 숨어 있었어요. 김정주 실종 한 달 후 평양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김정주의 수학교사였던 최영숙이었어요. 50대 중반의 그 여성은 15년간 평양 제1고등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죠. 하지만 김정주에게 서구 수학 이론을 너무 자세히 설명했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최영숙의 남편은 아내를 찾아 헤맸습니다. 보이부, 검찰소, 심지어 병원까지 모든 곳을 다 뒤졌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죠. 이틀 후에는 김정주의 영어 교사 박철민이 끌려갔어요. 그는 김정주에게 영어로 된 자유민주주의 관련 글을 읽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죠. 수업 중에 미국 독립선언서 일부를 번역해서 보여줬다는 것이 죄가 된 거예요. 박철민의 18살 아들은 아버지의 체포 현장을 직접 목격했어요. 새벽 5시 보이부 요원들이 집에 들이닥쳐 아버지를 끌고 간 모습을 본 거죠. 그 아들은 그 후로 말을 잃었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김정주와 같은 반이었던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리순이라는 그 여성은 평양 간부 부인회의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김정주에게 중국 드라마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유로 연루된 거였죠. 리순이는 체포되기 전날까지도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아들의 숙제를 도와줬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영원히 집을 떠나야 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주를 돌봐주던 궁전 청소부 할머니 김복순이 사라진 거예요. 70대의 그 할머니는 김정주가 어릴 때부터 마치 친할머니처럼 아껴줬던 분이었죠. 김복순 할머니는 김정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조선시대 이야기, 일제강점기 이야기, 그리고 전쟁 이야기까지. 하지만 그 중에 자유롭게 살았던 옛사람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였어요. 할머니의 손녀딸은 할머니를 찾아온 평양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김복순 할머니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이런 식으로 매주 2~3명씩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김정주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표적이 되었죠. 직접 가르쳤던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같은 학교 학생들의 부모들까지 연결고리를 따라 계속 확산되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기준이 없다는 거였어요. 언제, 누가 어떤 이유로 끌려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김정주와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눈 사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심지어 그의 이름을 언급한 사람까지 모두 위험했어요. 평양 상류층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당 간부들의 부인들은 외출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입을 다물고 지냈어요. 누구와도 김정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겼죠. 한 달 사이에 사라진 사람이 20명을 넘어섰어요. 모두 김정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었죠. 교사, 학생 부모, 궁전 직원, 심지어 김정주가 다니던 병원의 의사까지 포함되었어요. 김정주를 치료했던 소아과 의사 한명수도 그 중 하나였어요. 그는 김정주가 감기에 걸렸을 때 진료를 해준 것뿐이었는데도 끌려갔죠. 치료 과정에서 김정주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한명수 의사의 아내는 남편이 사라진 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남편을 찾아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자신도 의심받기 시작했죠. 그녀 역시 얼마 후 조용히 사라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정주의 동급생들까지 표적이 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14살, 15살 아이들이 보위부에 불려가 신문을 받았죠. 김정주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혹시 이상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캐물었어요. 그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친구였던 김정주에 대해 나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잔혹한 선택이었죠. 김정주와 가장 친했던 친구 리성민은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김정주가 스위스 이야기를 해준 것, 자유로운 생활에 대해 부러워한 것, 심지어 언젠가 떠나고 싶다고 말한 것까지 모두 자백했죠. 리성민의 증언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연루되었어요. 김정주가 언급했던 모든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된 거였죠. 이렇게 해서 숙청의 범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어요. 심지어 김정주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자녀를 해외로 보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잠재적 위험 인물로 분류된 거예요. 저 역시 그 명단의 최상위에 있었어요. 김정주와 직접 접촉했고 해외 업무를 담당했으며 무엇보다 탈북을 공모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죠. 하지만 김정은의 분노는 저를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 큰 본보기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최고 지도자의 아들을 타락시킨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 살아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끔찍한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처형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것 같았거든요. 2달째 되는 주에는 숙청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어요. 김정주가 다니던 학교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었죠. 교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사, 직원들이 하나씩 불려갔어요. 평양 제1고등중학교는 사실상 폐교 상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했고 교사들은 대부분 사라지거나 다른 곳으로 자천되었어요. 김정주라는 한 학생 때문에 학교 전체가 무너진 거였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무고한 사람들까지 휩쓸린다는 거였어요. 김정주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단지 같은 학교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았죠. 연좌제의 무서움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석 달째가 되자 평양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무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혹시 자신의 말이 잘못 전달되어 화를 당할까봐 두려워했거든요. 아이들조차 조심스러워했어요. 학교에서는 오직 공부와 체제 선전만 이야기했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철저히 숨겼죠. 김정주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심어줬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김정은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상실감과 권위에 도전받은 굴욕감이 뒤섞여 더욱 잔혹해졌어요. 이제 김정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 했죠. 숙청의 광풍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매일 새로운 희생자가 생겨났고 평양은 공포의 도시가 되어갔어요. 그리고 그 광풍의 한가운데 저도 있었죠. 언제까지 이 지옥이 계속될지,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김정주라는 그림자,
왕자의 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는지 말이에요. 제가 죽을 날이 정해진 것은 중국 베이징에서였습니다. 박영호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 새벽 평양으로 이송되어 공개 처형된다고 모든 당 간부들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총사령에 처해진다고 말이죠. 김정주를 타락시킨 반역자의 최후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할 뻔했습니다. 30년간 충성스럽게 살아온 당 간부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떠올랐죠. 하지만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 한 명이 몰래 제 감방에 다가왔어요. 그는 김정주를 아꼈던 궁전 경비원 출신이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숙청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그의 이름은 조성호였습니다. 45살의 그 남자는 15년간 김정은 가족을 보호해왔어요. 김정주가 어릴 때부터 지켜봐온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순수한 소년이 이런 비극을 당하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조성호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새벽 5시 이송 과정에서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그때 모든 걸 걸어보라고 말이에요. 단 한 번뿐인 기회가 될 거라고 경고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마지막 도박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더 끔찍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새벽 5시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이송차에 태웠습니다. 베이징 공항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평양행 비행기에 태워 조국으로 끌고 가려는 거였죠. 이송차 안에는 저 외에 다른 죄수 2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김정주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모두 같은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이송차가 급정거를 한 거예요.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그것은 조성호가 미리 계획한 일이었어요. 혼란 속에서 조성호가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손짓이었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이송차 뒷문을 발로 찼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렸어요. 뛰어나온 저를 향해 보위부 요원들이 총을 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시내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쏠 수는 없었어요. 중국 경찰들이 몰려올 것을 우려했거든요.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달렸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베이징 후통 골목길로 숨어들었습니다. 미로 같은 그 골목에서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중국에서 홀로 남겨진 북한 도망자의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생각난 것이 예전에 국제부 업무로 만났던 중국인 브로커였어요. 장웨이밍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북한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갔어요. 다행히 장웨이밍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당 간부였던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걸 보고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죠. 장웨이밍은 저를 안전한 은신처로 데려갔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작은 농가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 숨어 지냈죠. 그 사이 장웨이밍이 탈출 루트를 준비해줬어요. 하지만 평양에서는 제 탈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어요. 김정은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고 했죠.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제 신병 인도를 요구했어요. 중국 공안들도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압력 때문이었어요. 베이징 전체에 제 사진이 배포되고 현상금까지 걸렸죠. 이제 중국에도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거예요.
장웨이밍은 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어요.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과 베트남을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이었죠. 둘 다 위험하긴 마찬가지였지만 한국행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남한에서라면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의 비밀들을 증언할 수 있었거든요. 김정주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몽골로 향하는 여행은 지옥이었습니다. 화물차 뒤편에 숨어서 사흘 동안 이동했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음식도 거의 못 먹었죠. 하지만 자유를 향한 간절함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줬어요. 국경을 넘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중국 국경 수비대에 발각되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될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운 좋게 몽골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몽골에서 한국 영사관으로 가는 길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현지 브로커들이 돈을 요구했고 몽골 경찰들도 의심스럽게 바라봤죠. 하지만 결국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영사관 문을 두드리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죠. 한국 외교관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북한 당 간부 출신의 망명은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고 한국으로의 이송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가족들이 모두 관리소로 보내졌다는 거였어요. 아내와 두 아이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거였죠. 그 순간 저는 후회했습니다.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자유를 얻는 대신 가족들을 지옥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했고 가족들은 북한 땅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견뎌야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과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할 일이 있었죠. 김정주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어요. 한국 정보기관에서 저를 조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의 모든 비밀을 물어봤어요. 특히 김정주에 대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김정주의 출생 비밀부터 시작해서 스위스에서의 만남, 평양에서의 교육, 그리고 실종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증언했어요. 한국 당국은 제 증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더구나 그 아이가 자유를 찾아 탈출을 시도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 증언은 한국 정보기관 내부에서만 다뤄졌습니다.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극비로 처리되었어요. 김정은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정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김정주의 꿈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순수한 소년이 품었던 자유에 대한 갈망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망명 1년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새 이름을 갖고 새로운 직업을 가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김정주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그 용감한 아이가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자유를 찾은 것은 김정주 덕분이었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꿈이 저에게도 용기를 주었거든요. 이제 저는 그 꿈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나는 간부가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김정주처럼 자유를 꿈꾸는 아버지,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더 넓은 세상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한국에 망명한 지 6개월 후 북한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주애가 갑자기 공개석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김정은의 딸인 그 아이는 이제 12살이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후계자처럼 대접받고 있었거든요. 김정주가 사라진 후 그 빈자리를 김주애가 채우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김정은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김정주라는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렸거든요. 한국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주애의 교육과정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일반적인 여아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지도자 양성 과정을 밟고 있다는 거였죠. 가장 놀라운 것은 김주애가 군부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2살 여자아이가 장성들과 함께 군사시설을 시찰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죠. 이는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였어요. 리설주의 역할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영부인이었다면 이제는 딸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김주애의 모든 공개 활동에 동행하며 지도자의 어머니 역할을 철저히 수행했죠. 김정은의 마음도 복잡했을 거예요. 아들을 잃은 상실감과 딸에 대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후계자가 필요했고 그 선택이 김주애였던 거죠. 북한 매체들도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김주애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 점점 격상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딸이었다면 이제는 존경하는 딸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주애의 교육진이었습니다. 북한 최고의 학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그 아이의 개인 교사로 배정되었어요. 마치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키웠던 방식과 똑같았죠. 김주애는 김정주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아이였어요. 김정주가 자유롭고 반항적이었다면 김주애는 순종적이고 체제에 충실했죠. 아마도 김정은에게는 더 안전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12살 여자아이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김주애는 아직 어린아이였는데 벌써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성 지도자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려를 표했죠.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였던 북한에서 여성 후계자는 파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김여정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어요. 김정은의 여동생인 그녀는 이제 김주애의 정치적 스승 역할을 맡게 되었죠. 여성 지도자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김정주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졌다는 거였어요. 궁전에서 그 아이가 살았던 방은 다른 용도로 바뀌었고 그가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도 사라졌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김정주와 함께 공부했던 아이들도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 갔어요. 그들에게는 김정주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라는 지시가 내려졌죠. 혹시라도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정주의 친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완전히 봉인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분이 누구였는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죠. 김정주와 함께 역사에서 지워진 거예요. 하지만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도 생겨났어요. 북한 군부에서는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전통적으로 강한 남성 지도자를 선호해온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였죠. 김정은도 이런 우려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주혜의 카리스마를 더욱 강화하려고 노력했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어요. 김주혜의 첫 번째 공식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거든요. 분명히 엄청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 연설에서 김주혜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다짐했어요. 김정은의 혁명 위협을 이어받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김정주가 떠올랐어요. 만약 김정주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도 이렇게 체제의 부품이 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을까요? 김주혜는 분명 똑똑하고 의젓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도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김정주처럼 자유를 꿈꿀 권리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선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북한의 미래는 이제 김주혜의 어깨에 달려 있었어요. 12살 소녀가 25만 명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어요. 김정은도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딸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주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테니까요. 설령 반역자였다 하더라도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착잡했어요. 김정주가 꿈꿨던 자유로운 세상은 여전히 멀어 보였거든요. 대신 새로운 후계자가 등장해서 같은 시스템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김주혜가 김정주와는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말이에요. 여성 지도자로서 더 평화롭고 개방적인 정책을 펼칠 수도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나자 김주혜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제 북한 매체들은 그 아이를 존경하는 동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이었어요. 김정주는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꿈은 계속 살아있었어요. 자유를 향한 갈망, 체제에 대한 의문,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김주혜가 성장해서 진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개척할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김정주라는 그림자, 왕자가 보여준 용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라는 것이었죠. 비록 그 아이는 사라졌지만 자유를 향한 꿈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림자 왕자는 사라지고 어린 후계자가 왕자를 대신했습니다. 북한의 역사는 계속 피로 쓰여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피의 역사도 끝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북한의 어린 후계자가 언젠가는 김정주처럼 자유를 꿈꾸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때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잘 들으셨다면 잘 들었다라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